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책 읽기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장성남 시인의 배를 밀며 라는 시에 대해서 감상하고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는 수학능력검정시험 국어 문제로 출제가 됐던 시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시이기도 합니다. 시를 감상하기 전에 먼저 작가 장성남 시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남 시인은 1965년 8월 3일 인천에서 출생하셨고요.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장성남 시인의 시는 신석정 시인의 시와 그 분위기나 어떤 지향하는 바가 비슷해서 장성남 시인은 신석정파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석정파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신석정의 시 세계를 알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겠지요. 신석정 시인의 시는 대체로 반세속적이고 자연성을 고조한 동양적 낭만주의를 표현한 시들이 많습니다. 전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자연 친화적인 이상향에 대한 시적 열망을 드러내는 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석정파라고 분류되는 시인들은 반세속적이고 자연적이고 전원적인 그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장성남 시인은 굉장히 많은 문학 관련 상을 받으셨어요. 김수영 문학상, 현대문학상, 미당문학상, 김달젠 문학상, 상화시인상, 지훈문학상, 편운문학상 등을 받으셨고요. 시집도 굉장히 많이 내셨습니다. 새떼들에게로의 망명, 지금은 간신히 아무도 그립지 않을 무렵, 젖은 눈, 왼쪽 가슴 아랫께에 온 통증, 미소는 어디로 가시려는가, 뺨의 서쪽을 빛내다,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 꽃 밟을 일을 근심하다 등의 시집들을 발간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시를 발표하신 거죠. 자, 작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이제 시를 감상할 건데 장성남 시인의 시를 감상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시를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시를 감상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시를 감상하는 것 괜찮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 감상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하면 되지? 어떻게 감상하기 시작하면 좋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하나의 방법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 감상 방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할 수 있는데 서툰 사람이라면, 내가 시 감상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방법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나의 방법을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 감상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배를 밀며 라는 시 감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 감상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먼저 시의 제목을 보고 그 시의 내용과 분위기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세요. 제가 시 감상을 학생들과 같이 하다 보면 제목이나 작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시의 본문으로 훅
들어가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학을 감상한다는 건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을 묻고 취향이 어떤지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처럼 문학을 감상할 때도 제목을 먼저 눈여겨보고 이 제목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보다.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겠구나. 이런 시인가? 이런 소설인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해 보는 것이 시 감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맞든 틀리든 상관없고요. 제목을 보고 이 시는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 이런 내용일 것 같아. 또는 이런 제목으로 어떤 내용을 썼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자극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를 밀며라는 제목을 봤으면 배를 밀며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시일까? 배를 밀 때의 느낌, 배를 밀고 나서의 느낌, 밀며라고 했으니까 밀면서 다른 어떤 것을 한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겠군.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목을 보고 시의 내용과 분위기를 예측한 다음에 시를 한번 쭉 읽어야 되는데 이때 전체의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분을 분석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찾아서 답을 체크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다 보면 시 전반의 분위기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시를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서 분위기도 느껴보고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도 느껴보고 그러고 나서 그런 맥락 속에서 부분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감각적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이미지라고 하면 시각적인 표현, 후각적인 표현, 미각적인 표현, 또 청각적인 표현, 촉각적인 표현, 공감각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있죠. 감각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장면이나 느낌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찻소리, 또 바람소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소리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게 되고 장면이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미지를 관심 있게 보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머릿속에 그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은 시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유적 상징적인 그 어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시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 의미 이런 것들을 다시 종합해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시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야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시도 처음에 이런 분위기구나 라고 느꼈지만 두 번째 읽으면서 내가 첫 번째에서 잘못 이해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를 한 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이해되는 시는 아주 드물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래서 시는 여러 번 읽으면서 이런 과정을 반복해 볼 때 그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이해하고 시 읽기에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배를 밀며라는 시를 본격적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을 보고 상상해 보기로 했죠. 이 시의 제목은 배를 밀며입니다.
자, 배를 밀며 라는 제목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힘겹게 배를 미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밀었기 때문에 배가 멀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멀어지는 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배가 멀어지면서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배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 후련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배를 밀며 라고 했는데 이 며라는 말은 미는 행위와 다른 행위가 함께 일어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는 배를 밀면서 다른 어떤 행위 또는 생각 이런 것들을 했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한 것과 시의 내용이 꼭 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상상한 것과 시의 내용이 같아도 좋고요.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같으면 같아서 반갑고요. 다르면 달라서 그 시를 보면서 신선한 느낌을 가질 수 있지요. 다만 시를 감상할 때는 그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시적 화자의 말에 공감하기부터 해야 합니다. 제목을 보고는 내 나름대로 상상을 했지만 시 속으로 들어갈 때는 시 속에 풍덩 빠져서 그 속에서의 느낌, 그 속에서의 상황, 그 속에서의 의미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함께 젖어 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를 감상할 때는 글자 하나하나에 매이지 말고 시 전체의 맥락과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시적 화자의 경험과 느낌에 공감을 해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나서 나의 입장, 독자인 나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단계에서는 시 전체의 맥락과 분위기를 느끼는 것, 요거부터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밀며 장성남.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떡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되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에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자, 어떤 상황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시적 화자가 배를 밀어 바다로 보내고 있구나. 배를 밀어내면서 이별의 경험을 떠올리는구나. 이별의 슬픔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가라앉는 듯 하던 그리움과 슬픔이 더 강해지는구나. 그래서 당황스러워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요? 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시적 화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기로 해요. 시적 화자가 어떤 느낌일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이제 느껴봐야 합니다. 시적 화자에게 공감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시적 화자의 행동과 생각을 느낄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밀며 장성남.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떡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배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빗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 여러분들은 시 속의 어떤 단어에서 시적 화자의 행동과 생각이 느껴지나요? 저는 배를 민다, 또 가을 바닷물, 허공. 허공이란 단어가 2번 나왔죠. 또 떠나지, 슬픔, 흉터, 가라앉고,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배를 민다고 했는데 마지막에서는 내 안으로 배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적 화자가 그런데 하고 깜짝 놀라요. 이런 단어들이 특히 저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 시의 맥락과 분위기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지금 1년에 나와 있는 그 단어 구절들, 2연에 있는 구절들, 3년, 4연, 5연에 있는 구절들 제가 읽었었죠. 배를 민다, 가을 바닷물, 허공. 사랑은 떠나지, 슬픔, 흉터, 가라앉고.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이런 표현들이 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저는 가을바다에서, 가을 바닷물이라고 했으니까 가을바다에서 배를 밀어내고 허전함을 느끼는 감정을 느꼈어요. 또 배처럼 사랑이 떠나간 것에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사랑은 떠나지, 슬픔, 흉터 이런 말들이 배가 멀어지는 것처럼 사랑이 멀어졌고 그래서 슬픔을 느끼는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흉터를 가라앉고 라는 말이 있죠.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하고 오연에서 어느 순간 그리움이 내 안에서 더 커지는 것을 깨닫고 있구나. 이런 맥락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 시 속에서 중요한 어떤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배경을 알 수가 있죠. 계절적으로 가을 바닷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을이구나. 그런데 문학 속에서 가을 했을 때 물론 일상적으로도 가을 하게 되면 가을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어떤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고 성숙한 계절이기도 하고 또는 낙엽이 떨어지는 조락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을은 쓸쓸한 분위기 이런 느낌을 주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이 가을이라는 것은 이 시 속의 어떤 정서가 가을과 어울리는 정서다. 쓸쓸하고 외롭고 슬프고 하는 그러면서 뭔가 깨달음으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과 어울리는 계절이구나. 그런 시간적 배경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또 공간은 이제 바닷가죠. 바닷가에서 배를 미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배는 바다로 가고 그 배를 미는 사람은 묻은 이제 땅이라는 뜻이에요. 육지. 그래서 이 배를 민 사람은 땅에 있고 배는 바다 저쪽으로 밀려나가고 그래서 바닷가가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시적 화자와 배가 서로 멀어지는 이별이 더 확실해지는 또는 그 배를 밀어내듯이 나의 감정을 어떻게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과 통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 속에서 동적인 이미지와 하강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배를 민다 라는 말도 움직임을 느끼게 하고요. 또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어떤 움직임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동적 이미지,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이 하나로 단순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사람의 감정은 자꾸만 그 그리움을 가라앉히고 진정하려고 또 멀리 그 그리움의 정서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슬픔의 정서와 어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가라앉고라는 하강의 이미지하고도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들, 배경이나 이미지나 시 속의 전반적인 맥락, 또 여기에 드러나는 허공, 떠남, 슬픔, 흉터 이런 단어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시 속에서는 이별 후의 슬픔과 상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시 전체의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 속의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 그것이 시를 감상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1년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배를 민다. 배를 미는 행위를 시적하자가 지금 하고 있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행위나 그 행위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마음속의 감정 또는 생각들은 지금 현재형으로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그렇죠. 이건 사실입니다. 누구나 배를 밀어보는 경험을 해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경험은 아주 드문 경험입니다. 그런데 배를 밀어보는 것도 드문 경험이지만 이별을 하고 그 이별의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 배를 밀어보는 행위, 배를 미는 행위를 3년에서의 내용과 연계해서 봤을 때 배를 미는 행위는 이별의 슬픔을 밀어내는 행위라는 뜻을 지니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희번 떡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 넣고는, 자, 배를 바닷물로 밀어 넣는 거죠. 이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배는 바닷물 위로 배를 밀어 넣게 되면 나하고 배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묻이라는 땅, 내가 있는 곳과 바다라는 두 공간으로 나뉘게 되고 내가 속하지 않은 바다라는 공간으로 사랑을 또는 슬픔을 떠나보내는 행위,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자,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온몸이 추락하지 않을 순간, 완전히 추락하지 않을 순간이면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이겠죠. 까딱하면 추락을 하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 그런 순간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허공을 표현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이별의 슬픔 때문에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위태롭고도 허전한 그런 공간을 표현한 것이고, 이거는 공간을 드러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공간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손, 탁 밀어낸 그 순간이죠. 순간 환해진 손을, 환해졌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의미 같지만 내 손에서 배가 떨어지는 순간, 그래서 굉장히 허전하고 추락 직전의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을 표현한 거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었던 힘을 한껏 더해서 마지막 힘으로 탁 밀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내 손이 그 배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의 정서적 긴장감을 표현한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간신히 슬픔을 안간 힘을 써서 밀어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허공으로부터 손을 내가 걷어들인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적 화자의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연이에요. 2연에서는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나는 이렇게 그 사랑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허전하고 슬프고 위태롭고 괴로운데 사랑은 참 아무 거리낌 없이 쑥 떠나가는 거예요. 배가 물 위에서 쫙 떠나가듯이. 그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죠. 부드럽다는 말이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말에서는 오히려 아쉬움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배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지도 않는 길, 요거는 보이지도 않는 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죠?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이별의 막막한 상황, 그것을 보이지도 않는 길, 되지도 않는 길이라고 해서 그 막막한 정서를 보이지도 않는 길이라는 공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 것을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걸리는 것 없이 스무스하게 멀어지는구나 라는 아쉬움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에서는 배가 물 위를 떠나듯 부드럽게 떠나는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시적 화자의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3년을 볼까요?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를 밀어내는 행위가 슬픔을 밀어내는 행위라는 것이 3년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배를 세게 밀어내는 행위가 결국은 이별의 아픔을 떨쳐내려는 시적 화자의 안간힘이라는 것을 3년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3년은 이별로 인한 슬픔의 극복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연과 5연을 볼까요? 4연입니다. 배가 나가고 남은 빗물 위의 흉터. 배가 나가고 나면 물 위에 아무런 그 자국이 남지 않죠. 물론 배가 딱 지나간 직후에는 일렁이는 물의 움직임이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나가고 남은 빗물 위의 흉터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것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별 후의 상처를 표현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흉터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래서 그 이별 후의 상처, 고통이 잠시 머물다가 내 마음속에 머물다가 차츰차츰 마음 밑바닥으로 이제 가라앉는 그 과정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 이별의 슬픔이 잦아드는 과정을 표현한 시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에서는 이별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가라앉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속의 고통이, 이별의 고통이 점점 가라앉고 있었는데 5연에서 갑자기 그런데 라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다른 색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시상이 다른 국면으로 바뀔 때 내용이 새롭게 전환될 때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시에서도 그런데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맥락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요. 오라는 말은 어머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네 라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배를 밀어내듯이 그리움의 고통을 밀어낸 시적 화자가 내 마음의 고통이 점점 가라앉고 있어 라고 차분해지다가 갑자기 어머나 그게 아니네 라고 깜짝 놀라는 상황을 그런데 라는 표현으로 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내 안으로 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기껏 지금까지 내가 밀어냈던 이별의 고통, 슬픔이 다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폐허, 이 말은 극복한 줄 알았던 것과 달리 더 깊어지는 그리움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연에서는 이별 후에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리움이 이 사람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이별을 하고 나서 그 이별의 슬픔을 밀어내기 위해 배를 밀어내듯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배가 멀어지듯이 내 마음속의 상처도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어머 아니었어. 내 마음속의 그리움과 슬픔은 오히려 더 점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니까 우리가 운율을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죠. 이 시는 자유시기 때문에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어를 반복하거나 약간씩 변용해서 제시함으로써 리듬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배를 민다,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라고 해서 다라는 가군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배를 밀어넣고는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그래서 밀다라는 말을 변용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손을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리듬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연에서는 부드럽게도 라는 말을 앞행과 그 다음 행에서 사용하고 또 도라는 요 가군을 슬픔도라는 말에서 연달아 사용해서 리듬감을 주기도 하지요. 마지막에서는 배여라고 해서 영탄적인 표현으로 리듬감,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리듬감을 주기도 합니다. 자유시니까 규칙적인 운율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자유시 속에서도 이렇게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리듬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의 특징과 주제를 정리해 볼까요? 이 시는 배를 밀어본 경험을 통해서 사랑과 이별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추의 방법, 비유의 방법으로 이별 후의 슬픔, 고통 이런 것을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오연에서 동일한 시어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이별 후의 슬픔과 미련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남의 시 배를 밀면은 배를 미는 행위를 통해 사랑을 떠나보낸 후에 슬픔과 미련을 노래한 시다. 또는 배를 밀어본 경험에서 떠나가는 사랑을 떠올리며 쓴 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별 후의 감정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시다. 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이별의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리움의 감정을 노래한 시다. 라고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수능 국어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가에 대한, 이 가가 바로 장성남의 배를 밀며 라는 시인데요. 이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였어요. 1번,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낸다. 아주 잘 표현한 말이죠. 2번, 배지도 않는 길은 사랑이 떠나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막막한 상황을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낸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3번,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 한껏 세게 밀어낸다고 한 것은 이별의 아픔을 떨쳐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이것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죠. 배가 나가며 생긴 흉터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에 있음을 드러낸다. 이것도 우리가 아까 시를 감상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5번, 밀려 들어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들어온 배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재회가 예상된다고 이루어짐을 드러낸다. 재회? 다시 만나는 것을 예상할 수는 없죠. 그리움의 정서가 강해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5번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해 잘 되셨습니까?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 시, 장성남의 배를 밀며 라는 시를 수능의 기출문제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작품이 있으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문학 감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